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하는 토요 랭킹쇼 유승진입니다. 이번 주 채널A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 키워드 8개를 추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서울시가 2026년까지 광화문 광장에 100m 높이의 태극기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낡은 국수주의적 방식으로 애국심을 고취하려 한다며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 오전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권, 밤부터는 수도권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곳은 120mm까지 강수량을 기록할 수 있다고 하니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럼 토요 랭킹쇼가 뽑은 오늘의 첫 번째 한 랭킹으로 갑니다. 바로 전당대회입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의 표심 잡기 행보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고 있습니다. 초반 판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니 이현종 의원님, 네. 절반 이상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더라고요. 글쎄 지금 아마 출마 선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지 예. 않습니까? 지난 다음에 어떤 결과물로 보면 초기에 있던 어대한 어차피 뭐 대표는 한동훈 후보다라는 이 대세론이 현재로도 일단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무래도 당내에 어떤 뭐 이 주로 대권 주자들이죠. 지금 원희룡, 나경원 뭐 등등 이런 분들이 이제 출마를 했지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이거 유지된다는 것은 일단 초반 판세에 있어서는 여전히 강세가 유지되고 있다. 여러 가지 네. 또 뭐 배신의 정치 뭐 여러 가지들이 거론하고 있지만 이 영향력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중반기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이제 각 후보들 간의 어떤 공방전이 굉장히 격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영남권의 어떤 이 대의원들이 이 당원들이 한 40%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굉장히 좌지우지가 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다자대결일 때는 초반에 1차에서 과반 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이 52%를 넘어섰지만 이렇게 이 많이 얼굴이 알려진 인물들이 다자라 나왔을 경우에 예, 초기에 과반 넘기는 상당히 좀 힘겨움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마 중반기에 들어서서 어느 정도 좀 격해진다 그러면 이 부분이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국민의힘 지지자의 그렇다면 무당층을 포함한 결과는 어떨까요? 그래도 한동훈 후보가 이 40% 육박하는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초반 판세를 보면 1강, 2중, 1약 이런 구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국민의힘 경선에는 20%의 여론조사 결과가 반영이 되는데 그 여론조사는 소위 얘기하는 역선택 방지가 들어있어서 예.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응답은 걸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예.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나아가서 무당층까지 네. 여기까지 포함을 해서 응답을 하도록 돼 있고 그 같은 상황을 미리 대비해서 반영을 해서 이번에 조사를 또 집계를 해서 실시를 한 건데 여기서도 한동훈 전 장관이 다른 후보들보다 많이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국한했을 때보다는 조금 지지율이 내려오는 그러니까 무당층에서의 경쟁력에는 어느 정도는 그 의문부호가 찍히는 결과이긴 하지만 근데 네. 다른 후보도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전 장관을 무당층에서 추격하고 있지는 못한 이런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는 것이고요. 다만 이걸로 전당대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전당대회는 어쨌든 80%는 당원 투표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원들의 여론과 지지층의 여론이 똑같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예. 이 부분은 결국에 뚜껑을 열어봐야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다만 한동훈 전 장관 입장에서 좀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본인이 당원들 간의 그 투표에서 진다고 해도 만약에 진다고 해도 여론조사에서 이긴 상태에서 지게 되면 예. 이거는 이제 당심이 지지층을
배신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예. 그런 측면에서는 한동훈 전 장관 입장에서는 좀 홀가분하게 레이스를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된 것 같고, 다만 현재 친윤계의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끝까지 안 먹혀들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 한 1, 2주 정도의 여론조사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잇따라 나오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에 대해서 후보들의 반응은요,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와 당심은 굉장히 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후보에 대한 여론은 저는 약간 인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검증된 여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구로 치면 1회 초다.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 경험이 미숙한 이런 경우에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당원들이 이제 생각을 점점 더 심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평가하거나 분석하는 입장이 아니고요. 전 민심이 두려워하겠습니다. 제가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한 발 한 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요약을 해보면요. 나경원 후보는 여론조사와 당심의 괴리를 얘기했고, 또 원희룡 후보는 야구로 치면 1회 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종우 평론가님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전당대회는 가장 중요한 게 조직표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주장한 것은 여론조사도 뭐 여론조사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조직,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정말 원외위원장 많이 만나고 당협위원장이죠. 그렇군요. 예. 당협위원장 많이 만나고 조직표로 굉장히 많이 다지고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당심이라고 표현했지만 어쨌든 조직은 내가 굉장히 많이 다지고 있다라는 걸 지금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원희룡 후보 뒤늦게 지금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1회 초에 불과하다. 지금 더 많은 날짜가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두 분은 이 여론조사에 많이 실망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출사표 던진 이후에 여론조사 딱 나왔을 때 확고하게 1위와 좀 격차를 줄이면서 자신이 2위를 견지해야만 하는데 이 두 후보가 2위 다툼을 지금 벌이고 있는 양상, 격차가 별로 없고 도리어 1위 후보와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원희룡 후보가 1회 초라고 하지만 계산법이 저는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물론 23일까지 포함하면 4주지만 23일은 화요일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주가 없다고 치면 지금 남아있는 건 3주예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1주가 지나고 3주가 남아있다면 1회 초가 아니라 저는 3회 초 정도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제 중반으로 막 치닫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부터의 여론조사에서 정말 한 주에 한 5%포인트 이상 올리지 아니하면 사실 2위 다툼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예. 결선 투표 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도 굉장히 좀 초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스포츠를 끌어올릴 시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 건데, 네, 이번 주말이요, 후보 등록 이후에 첫 주말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요, 지지층 표심 공략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진봉 교수님, 이 주말 행보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지층들이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향한 메시지를 던지려는 시도와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부 다 지금 보니까 윤상현 후보를 빼고 나머지 다 제2연평해전 승전 22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을 하세요. 예. 이제 안보 분야를 좀 더 강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평해전 같은 경우에 우리 해군이 열심히 싸웠던, 그리고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에 대한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순국을.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달려가시는 것 같고, 윤상현 의원은 지금 대구로 내려갔어요. 좀 한 발 늦게 내려간 거나, 다른 후보들은 이제 대구에 내려간 또 한 번 대구로 내려간 것은 결국 보수 지층의 지지를 얻어보겠다는 의도라고 예.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나경원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아무래도 그 전통 보수층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향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것 같고요. 특히 네. TK 지역 출신이지 않습니까?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자극하고, 아무래도 TK나 보수 텃밭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표를 좀 끌어모으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경원 후보는요, 지난 27일에 이어서 이틀 만인 오늘 조금 전에 또다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요, 나경원 후보에게 당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나경원 의원의 행보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발언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이제 당내 선거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전통적인 지지층들을 이제 결집시키는, 얼마만큼 더 결집시킬 수 있냐에 따라서 이제 승패가 다뤄지지 않습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제 TK 출신이고
또 거기에 일정적 영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나경원 이 오영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대표 선거를 뭐 치러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치러본 경험상 보면 주로 이제 이 정말 전통적인 지지층, 그다음에 당협위원장 이런 어떤 조직표를 중심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인데, 근데 이번 선거는 예전 선거와 달리 지금 한동훈 후보를 비롯해서 후보가 4명이나 나와서 굉장히 흥행적인 요소와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 선거라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조직표보다는 실질적인 전체적인 어떤 여론의 어떤 형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군요. 예.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예전 어떤 당내에서 뭐 후보 한두 명 나오고 뭐 이 정도 선거와는 달리 이번은 선거 참패 이후에 또 그동안 나오지 않았다고 하던 한동훈 후보까지 이제 지금 등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또 이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 또 이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아마 전체 국민 여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이 집중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후보들은 밑바닥 선거보다는 공중전에 굉장히 이제 아마 좀 힘을 투여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공중전이 상당히 승패에 중요한 어떤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여론을 좀 좌지우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수민 평론가님 한동훈 후보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이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일을 맞아서 SNS에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보수의 핵심 가치인 안보 관련 메시지인데 이게 보수층을 호소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 메시지 자체는 연평해전에서 순직하신 분들에 대한 추모 이런 예. 것은 뭐 당파적이거나 이념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보라는 거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들 이제 중요시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예. 이 자체는 크게 정치적인 건 아니라고 봐야 될 텐데 물론 이제 뭐 내심으로는 어떤 이제 최근에 보수층 내에서의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맞서 나가기 위해서 보수에서 특별히 또 더 조명을 해왔었던 제2연평해전 이런 것들을 강조했을 수는 있겠고 그리고 이제 서해 영웅의 한 분에 해당하시는 분의 배우자가 또 뭐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고 예. 또 한 40분 전에도 SNS 글이 올라왔거든요. 그런 그렇군요. 부분을 예. 이제 끌고 가려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한동훈 전 장관이 직면해 있는 시험대가 어떤 것이냐면 현재 친윤계라든지 이쪽에게 공세를 많이 받고 있고 뭐 일각에서는 전통 보수층하고 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지난 총선 때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듯이 네. 이런 낡고 수구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자초해가면서 거기에 이제 좀 숙일 것이냐 아니면 그런 상황을 역이용해서 개혁적 보수로 본인을 좀 비춰지게 할 거냐 이것에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의 용기라든지 역량이 달려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요. 이른바 어대한, 그러니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런 기류가 감지되자 다른 후보들의 연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저는 늘 열려 있습니다. 네. 누구와도 손잡고 누구와도 협력을 할 생각입니다. 원 후보께서 그 연대 가능성 뭐 이렇게 열어놓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공식적인 자리니까 한 번만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대 운운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들어보면요, 이종구 평론가님 이게 네.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 대답에 확연한 온도차가 좀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좀 보십니까? 먼저 연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이 내가 앞서고 있다라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해석이. 예.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 측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먼저 이미 출마에 대한 어떤 그 의사를 많이 밝혔고 또 많이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열심히 지금까지 다져왔는데 원희룡 후보는 뒤늦게 들어왔는데 자신이 마치 지금 유력한 2위이고 또 자신을 포함한 윤석열 의원과 연대 운운하는 건 단일화 가능성까지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레이스를 펼치지 그러니까 않아도 되는 그런 판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느껴질 거고요.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2위 확실한 2위고 1위를 넘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지금 조금 더 양쪽을 다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친윤에 기대가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아마 결선 투표 이후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 결선 네. 투표에서 어쨌든 2위 후보에게 3, 4위 후보가 몰아줘야만 1위 후보를 누를 수 있다라는 표 계산이 나온다면 원희룡 후보든 나경원 후보든 어쨌든 결선 투표를 향해서 누가 먼저 2위를 선점하고 1위와 격차를 좁히느냐 이 지금 다툼을 벌이고 있으므로 이런 신경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대 가능성을 두고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의 입장은 어떨까 궁금해집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원희룡, 나경원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나오는데 경쟁자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치공학들이 동원될 수 있잖아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공학이 당신과 민심을 이기는 결과가 나오면 우리 모두가 불행해질 겁니다. 네, 정치공학이 당신과 민심을 이기는 결과가 나오면 우리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다. 최재문 교수님, 이건 어떤 우려라고 좀 해석이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대를 하게 됐을 때 본인한테 좀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 제가 볼 때는 결선 투표 가기 전까지 연대 안 할 겁니다. 연대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요. 네. 물론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 1차 투표에서 50% 이상을 득표를 해버리면 선거가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50% 이상을 득표를 못하게 되면 저는 나머지 세 분이 연대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저는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연대를 하지 않을 거예요.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다만 그리고 나서 1차에서 만약 50% 이상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얻지를 못하는 경우가 되면 세 명은 자연스럽게 연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세 사람 지금 전부 다 물론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가장 앞서 가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세 사람이 결집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해서 결선에 가게 되면 이제는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에요, 한 남성이 성범죄자로 지목된 사건이 온라인에 뜨겁게 달궜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권주자 한동훈, 나경원 후보가 관련 사건에 목소리를 냈는데요. 김수희 평론가님, 먼저 이게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지난 6월 23일에 동탄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예. 그 헬스장의 화장실을 A 모 씨라는 남성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를 두고 이제 어떤 신고자가 화장실에서 누가 나를 훔쳐봤다라고 예. 신고를 했고 이 A 씨가 일단 피의자로 지목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A 씨를 이제 찾아와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반말을 쓴다든지 또 떳떳하면 가만히 계시라라고 예. 단정적이거나 고압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이제 수사 과정들이 문제가 됐고 A 씨는 이제 본인이 무고하다라고 계속 결백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6월 27일에 신고했던 여성 B 씨가 본인이 허위로 신고한 것이었다라고 그랬군요. 예. 스스로 실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괜히 억울한 사람 만들어서 몰아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여론들이 이제 굉장히 커진 것이고 사실 그동안에 어떤 성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포, 경계심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커지는 동시에 예. 혹시 이 과정에서 또 무고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우려와 걱정 이런 것도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평소에 사회에 깔려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또 분출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렇다면 이 유력 당권주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 이제 남성에 의한 어떤 여성의 예. 어떤 뭐 성추행이나 이제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한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는 또 보면 이 남성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측면들 이 네. 부분도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지금 뭐 젠더 갈등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이제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이슈를 그동안 예전에 보면 이준석 그 대표가 이제 전 대표가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남성 편을 많이 들고 또 입장을 대변해 왔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보면 한 남성이 억울하게 지금 이제 신고를 당해서 입건까지 됐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입건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허위 신고가 됐던 거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굉장히 좀 강압적으로 했던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 특히 20대 남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 표심을 좀 의식한 행동이 아닌가. 지금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동시에 이런 데 대한 이제 입장문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회적으로 보면 어떤 이 여성에 대한 어떤 성폭력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정말 중시해야 되지만 또 억울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또 몰린 남성에 대한 어떤 권리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균형감 있게 아마 두 후보들이 좀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이 두 후보가요, 같은 목소리만 내는 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해서 견제구를 날리기도 하는데요.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원희룡 후보를 향해서 각각 정치 도의에서 벗어났다, 또 윤심파리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 최준봉 교수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한테 표를 몰아야 되기 때문에 예. 양측은 이제 양측이 어찌 보면 좀 뭐랄까 공격의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지금 공략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총선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이 네. 이렇게 금방 나와도 되냐 이런 이제 여론들이 있으니까 그걸 자극하는 거죠 결국은. 뭐 이게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책임 있으면 조금 쉬었다 나와야지 이렇게 금방 나올 수 있냐.
뭐 이런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윤심팔이 그만해라. 사실은 이제 본인이 양측 다 그 부족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경원 의원이 사실은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 나경원, 이강 체제의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분위기가. 근데 그게 깨져버렸거든요. 그게 네.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원희룡 전 장관이 가져가다 보니까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심팔이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같은 결이에요. 또 이렇게 보면, 즉 원희룡 전 장관이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부족한 부분들,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그 사이를 파고들겠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 크게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지난 총선에서 공천이 사심 없이 진행된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우 평론가님, 이건 네. 좀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캠프에 있는 예. 보좌관들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지금 논하는 겁니다. 네. 원희룡 후보는 이거예요. 캠프에 지금 원래 의원들은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당협위원장이나 현역 의원은. 예. 그렇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보좌관들이 파견돼 있습니다. 어느 캠프다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원희룡 후보는 딱 뭘 꽂은 거냐면, 지난번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데 왜 공천을 받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천을 행사했다라는 걸 뉘앙스를 좀 담은 것 같아요. 즉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천에 의해서 지금 당선된 사람들의 보좌관이 모여 있는 거 아니냐. 이건 두 가지 의미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총선 패배의 책임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사천을 했기 때문에 총선 패배가 있었다라는 네. 그런 지금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캠프에 지금 그러니까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 한동훈 캠프가 조금 더 세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거든요. 그런 세가 즉 현역 의원들이나 혹은 당원들의 지지가 많다, 이렇게 보일 수 있으므로 그 보좌관을 지금 시시비비를 논하면서 그 의원들의 어떤 결집 또는 당협위원장들의 결집을 견제하려는 목적, 이 두 가지 목적이 바로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당권 주자죠. 윤상현 의원 이야기를 해보죠. 윤상현 의원은요, 어제 배달 라이더 체험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계파 싸움보다 민생 현장에 더 관심이 있다, 이 점을 강조를 했는데, 또 친윤, 반윤, 친한을 모두 저격하는 발언을 했어요. 이 김수미 평론가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사실 본격 선거 기간에 민생 현장 행보를 하는 게 크게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예. 정치를 입시에 비유를 하면 민생 행보는 수능이 아니라 내신이거든요. 예. 평소에 잘해야 된다. 선거 때는 선거 때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윤상현 의원이 저런 행보를 하는 이유는 네. 민생도 뭐 챙긴다는 이미지를 주고 싶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인 어떤 계파 구도화라든지 그 사이에서의 갈등, 여기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 같고, 그런 선언을 또 한 셈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론 결과는 열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약세에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선거 이후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결선 투표가 만약에 치러지게 될 경우도 그때도 사실 어느 쪽을 편을 든다라고 지금부터 이미지를 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때 가서 만약에 1위 후보가 과반을 넘기기 위해서 필요한 그 표의 어떤 격차가 있는데, 만회해야 될 격차가 있는데 뭐 본인의 지분을 얹어준다면, 그렇게 해서 결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이제 본인이 캐스팅 보트를 잡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어느 쪽으로 좀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펼쳐져 있는 거고, 저는 뭐 이게 윤상현 의원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나중 이 선거 이후를 다 대비하는 그런 행보를 또 마음속으로 염두를 하고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번에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을 해도 잘 안 돼가지고 중도에 하차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대선 주자인 경우는 대표를 수행하다가 2025년 9월에 사퇴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또 지도부가 새로 선다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또 정치인들이 고려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예. 뭐 친윤 대 친한 이 구도에서 좀 벗어나 보이고 싶은 이것이 일단 1차 투표까지는 적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죠.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이 한동훈 후보를 향한 공세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 중심의 키워드를 보면요, 배신의 정치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건 좀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배신의 정치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법무부 장관이 되고 대선 주자의 반열에 설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 이제 본인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고 당의 분열을 일으켜 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이제 공세가 한동훈 전 장관에게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예전에 배신의 정치라고 했을 때는 친박계에서 많이 쓰던 단어고 뭐 구체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의 그 두 사람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다시 상기시켜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한테 민감한 그러니까 제2의 유승민이라는 이미지를 한동훈 전 장관에게 좀 이렇게 씌우는 그런 시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전 장관이 거기에 몸을 숙이고 더 수구적인 이미지로 갈 건지 아니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국민의힘의 기존 이미지를 창조적으로 극복하는 쪽으로 갈 건지 이거는 한동훈 전 장관이 하기에 달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 정치에서 배신이라고 하는 저 의미가 참 이게 생소하고 또 어울리지 않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왕조 시대에 예를 들어서 뭐 왕을 배신하다면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현대 정치에서 배신한다는 게 근데 한동훈 의원 지금 후보가 무슨 뭐 민주당으로 건너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대통령과의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불편한 관계, 그다음에 어떤 비판적인 관계 이것 자체를 마치 배신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 것인데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지금 어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어떤 여당이 모든 것들을 대통령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뭐 긍정적인 효과가 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어떤 비판과 견제를 못하면 여당의 존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당이 그냥 따라만 간다 그러면 결국 결과가 나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실제로 이 배신이라는 것이 마치 어떤 비판과 견제 이런 것들을 배신이라는 의미로 이게 써버리면 이거는 정치를 굉장히 황폐화시키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탄핵 국면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였지만, 근데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배신일까요? 같은 당 어떤 이 진영 내에서 이런 어떤 지적하는 부분들은 정말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였다면 과연 탄핵으로 갔을까요? 저는 그런 문제를 한번 되새기고 싶어요. 지금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러면 낮아지고 있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올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각 후보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어떤 견해를 내는데 그게 마치 현재 대통령의 노선과 이런 부분을 반대된다고 해서 너는 배신자야. 이렇게 되면 영원히 아마 지지율은 오르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중심으로 당권 주자들의 행보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